오늘 아침에 제가 라디오 하고 있는 시간이었는데 6시 21분부로 공식 임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뭐 벌써 뭐 합참 의장과의 통화라든지 그 이후에 이제 국정을 수행하고 있죠. 인선도 지금 기본적으로 발표를 했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어제 사실 8시에 그 투표 마감되고 네네. 출고자 나오는 그 순간부터 뭐 거의 비슷한 마음으로 다들 계셨던 것 같은데 이번 대선 총평 뭐 좀 짧게 해주신다면요. 완벽한 국민들의 내란 심판 선거였다. 예.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 명명할지는 모르겠지만 국민 주권 시대. 오늘도 이제 취임 선서 후에 그 연설을 통해서 연설을 통해서 이제 본인이 밝힌 내용 중에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이제 국민 주권 시대인 것 같습니다. 누가 주인이냐. 그리고 우리는 머슴을 뽑았고 이 머슴이 5년간 국민들을 위해서 잘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정말 이제 공감이 많이 됐고 지난 6개월을 자꾸 회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제가 이제 차분해지는 이유가 6개월을 하루도 안 쉬고 뛰었더니 이젠 좀 기진맥진하다. 이젠 좀 잠도 좀 자야 될 것 같고 목도 많이 가라앉기도 하고 진짜 폭삭 소가수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고 여러 가지 아주 복합적인 감정이 듭니다. 박성민 최고는? 네, 일단 굉장히 좀 벅찬 마음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당연한 결과가 나오기까지 뭐 골든 크로스네 뭐네 뭐 이제 온갖 얘기를 들었다 보니까 사실 되겠지 하면서도 내심 불안했던 마음도 끝까지 이제 놓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일단 이번 대선은 저는 확실하게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확인하는 선거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뭐 국민의힘 쪽에서 뭐 계엄에 대해서 옹호하고 헌재를 공격하고 했던 그 모든 비상식적인 행동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결국 국민들께서 이렇게 현명하게 표로 압도적으로 심판을 해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말을 저희가 많이 썼잖아요. 이제 진짜 대한민국의 시대가 왔다. 진짜 국민들의 시대가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집단 지성의 힘을 확실히 보여줬다라는 생각과 함께 여전히 어떤 이념이나 그런 지역색 게 어떤 갇혀 있는 그래서 이 정치의 갈등이 되게 큰 숙제처럼 남아 있는 것 같다. 이거는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봤습니다. 네. 그 최종 개표 결과 수치를 좀 보자면 이재명 대통령이 49.42%, 김문수 후보가 41.15, 이준석 후보 8.34, 그리고 권영국 후보가 0.98 각각 득표를 했습니다. 뭐 역대 최고의 투표율을 보였다. 뭐 이런 얘기들. 맞아요. 사실 95년 이후에 이제 나왔던 여러 수치들을 뭐 비교해 보면 바로바로 나오는 건데 그 출구조사 결과하고는 약간의 그 차이들이 있어가지고 최종 개표 결과를 두고 뭐 그 사이사이에 어디 개표 방송 보시면서 초반에는 불안하다 왜 이래요 뭐 저기는 왜 저래요 뭐 이런 댓글들도 많이 보였었는데 최종 개표는 그렇게 진행이 되었고 그러니까 최다 득표를 한 거죠. 그렇습니다. 숫자를 세어보자면 최고로 많은 득표를 한 그런 대통령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 언론에서 끊임없이 이제 세 가지 프레임을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1번 이재명 후보가 50%대를 과반. 넘느냐. 그러니까 앞에 숫자 5를 찍느냐. 두 번째 김문수 후보가 4자를 찍을 수 있느냐.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이준석 후보가 10%를 돌파하느냐. 이제 세 가지가 이슈였는데 어찌 보자면 지금 선거 결과를 놓고 보면 퍼센테이지는 49.42%이지만 말씀 주신 대로 득표 수는 1728만 7513표입니다. 이 숫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51.55% 5자를 찍은 유일한 대통령이었는데 그때 얻은 득표 수가 1570만 표예요. 그러니까 그때보다 200만 표가 더 많은 것이고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가 얻은 게 1639만 표거든요. 이제 그때 이제 0.73%로 갈렸을 때 그때와 비교해도 100만 표 정도가 더 많은 득표를 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49.42%야 50%안 넘었어. 과반 점유 못했으니까 이 선거 잘못된 거야 라고 생각하면 그 자체로 오판이다. 왜냐하면 득표가 높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987년 13대 대선 때 우리가 처음으로 직선제 쟁취를 해서 투표를 했는데 그때 투표율이 89.2%예요. 그렇죠. 엄청났죠. 직선제를 쟁취했는데도 10%는 투표를 안 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선거인데 97년 대선이 80.9%였거든요. 아, 80.7%. 유일하게 80% 그렇습니다. 넘었던 대선입니다. 28년 만에 처음으로 79.4%. 21세기 들어서 20세기 말고 21세기에 가장 높은 투표율이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이번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이건 아니야라고 해서 내란 심판을 하고자 하는 열망이 모여서 전부 다 나온 선거다. 그러니까 사실상 80%가 육박한다는 것은 10명 가운데 8명이 투표장에 나온 겁니다. 이런 선거 흔치 않아요.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주권자로서 내가 가진 의무와 권리를 제대로 행사해서 대한민국의 질서가 엉망진창 위헌적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질서 잡으러 다 나오셨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참 항상 뭔가 부족한 듯 뭔가 여지를 남겨두고 숙제를 남겨두고 이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 같아요. 뭐 기억하시겠지만 총선에서 뭐 200석 가까이 얻을 수는 있지만 200석은 넘지는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요. 그런 현명함을 또 보여준다면 대선에서도 이 과반이라는 숫자 뭐 50% 찍냐 마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저는 그 우리 장윤선 기자처럼 이렇게 분석해 주시는 분들 방송에 많이 나오잖아요. 이 숫자 하나하나 가지고 막 의미를 분석해 주시는데 국민들이 그 사이사이에서 그 느끼시는 뭐 초조함도 있고 그랬겠지만 결국은 저는 그런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는 학교 다닐 때 석차 있었잖아요. 네. 1등 했다. 그래. 그렇게 또 마무리가 맞아요. 되는 것 같고 그럼요.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취임 선서를 하고 대국민 담화를 하고 첫 번째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지금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국회에서 이 행사가 있었다 보니까 국회 청소 노동자들 또 방호 직원들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맞아요. 이 모습도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네. 예. 그 이번에 취임 선서 말씀하실 때도 앞으로 대한민국을 5년간 어떻게 만들겠습니다라는 플랜을 되게 쉬운 말로 하나하나씩 다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았고 네. 거기에 국민이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들리더라고요. 들어갔죠. 예. 그러다 보니까 국민이 정말 주인인 나라에 그리고 모든 국민을 섬기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어떻게 보면 청소 노동자부터 이렇게 챙기는 모습을 보고 이건 진짜 너무 다르다. 이 전 정권과는 많이 차이가 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 취임 선서 제가 보니까 A4 용지로 뽑으니까 11장이 되더라고요. 네. 제가 집에서 뽑아왔는데 네. 마지막이 대한민국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5,200만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탁받은 대리인으로서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주어진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결국 자신의 위치를 이게 설정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일꾼이다, 대리인이다. 그 책임을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문장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박성민 최고는 어떠셨어요? 그 오늘 넥타이가 좀 이슈가 됐잖아요. 예. 국민이란 표현 많이 쓰고 통합이란 표현을 많이 썼고 네. 넥타이에 파란색과 빨간색이 섞여 있는 넥타이를 하고 왔습니다. 이 취임 선서의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처음으로 보여주는 행보를 보면서 느끼신 바는요? 일단 그러니까 굉장히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느낌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국민들께서. 왜냐하면 방금 이제 넥타이 색깔이 빨간색, 뭐 파란색 섞여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똑같이 주목을 받았던 게 운동화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광화문에서 이제 선거운동 공식으로 처음 시작하던 날에 이 빨간색과 파란색이 섞인 운동화를 신었다는 걸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었고 이 선거 정말 마지막 유세까지도 어떤 통합의 가치를 계속해서 외쳤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이재명 그 당시 후보에 대해서 계속 국민의힘 쪽에서 얘기했던 게 이제 말로만 통합하지 말고 진짜 통합할 수 있냐 뭐 계속 독재 프레임을 씌웠잖아요. 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사실은 계속 일관되게 통합의 대통령이 되겠다. 그리고 국민을 위한 도구, 일꾼, 대리인으로서 역할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전 두 가지를 동시에 보여준다 생각하는데 정말 이 실용주의 노선이 결국에 저는 통합의 가치와도 연결이 될 거라고 봐요. 어떤 색깔론이라던가 뭐 진영 논리라던가 지역주의라던가 이런 게 작동하는 이재명 정부가 아니라 정말 국민을 위해서 실력 있는 사람들을 기용하겠다라는 취지도 저는 많이 보일 거라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 키워드는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뭐 대리인
뭐 도구 이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권력을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어떻게 이 권력자가 본인이 갖고 있는 권력을 자신의 사유화를 하느냐, 안 할 것이냐. 이 사실 그 대목을 가장 많이 느꼈던 게 윤 전 대통령을 보면서 우리가 많이 느꼈잖아요. 예. 권력의 사유화의 장면을. 근데 그런 게 없겠구나라는 확신이 드는 그런 모습들을 국민들께 계속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용산으로 왔죠. 여의도에서 용산으로 오는 과정을 뭐 오늘 대부분의 방송사들이 다 생중계를 해주고, 이게 항상 느끼는 거지만 참 교통 통제 잘 돼요. 그 강변북로가 그렇게 편하게 갈 수 있는 도로였나? 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용산으로 와서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요? 뭐 관심들이 많았었죠. 첫 인사는 어떻게 될 것이냐. 네. 국무총리, 대통령 비서실장, 사실은 어제 밤부터 계속 도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이고, 뭐 내정됐다는 보도까지 나왔었는데,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뭐 짧게 정리를 해드리면, 네. 국무총리는 김민석 민주당 전 최고, 그리고 국정원장에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임명이 됐고,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장은 강훈식 의원, 그리고 안보실장은 위성락 의원, 그리고 경호처장은 이제 황인권 그 대장이죠, 포스타. 그리고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강유정 의원이 이렇게 발표가 됐어요, 공식적으로. 인선을 보면 지금 민주당 현역 의원이 1명, 2명, 3명, 4명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종석 국정원장 내정자는 그 통일부 장관을 또 했었기 때문에 뭐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또 보신 것 같고,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이 인선 자체에 대해서? 일단은 지금 인수위가 없이 바로 그 집행에 들어가야 되는 그렇죠. 행정부이기 때문에 뭐 이제 뭐 인사 검증도 하고 해야 되겠지만 바로 투입해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준비된 인력들이 필요한 건데, 그래서 아마도 이제 정치인들을 대거 기용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그 이재명 후보의 선대위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운영되었다라는 평가를 내외적으로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발표된 인사들 이외에 앞으로 이제 그 장관급들, 그리고 또 대통령실 참모들, 그리고 뭐 쭉 발표가 이제 될 텐데, 이분들이 아마 정치인 입각이 상당히 많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뭐 네.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 밭글 형태로 다른 장관급 인사들도 이제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뭐 확정되었다, 뭐 이런 글들도 돌아다니는데 아직은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예. 근데 그런 내용을 이제 종합을 해보면 일단 즉시 투입해서 바로 아웃풋이 가능한 뭐 이런 인사들로 채웠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트럼프 행정부 2기에 외교안보 문제하고 경제적으로는 이제 관세 협상 이제 두 가지의 무거운 과제가 있고,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특히 우리는 외교안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네. 아마도 이제 당장 급한 국정원장의 전직 통일부 장관이 이종석 장관이 왔고요. 그리고 이종석 장관은 잘 아시는 것처럼 대표적인 햇볕논자이기도 그렇습니다. 하고, 예. 아마도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발전적 방안 또는 비전을 좀 내놓기 위한 모색들이 시작되지 않을까 싶고, 안보실장을 맡은 위성락 의원은 아시는 것처럼 외교관 출신이죠. 예, 네. 그러니까 그렇죠. 오래된 그 외교 관료, 외교관 출신이고,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이제 보수적인 분으로 예. 알고 있고, 러시아 대사를 그렇습니다. 예. 지낸 분이고, 그래서 그 한미일 외교 협력과 관련한 어떤 입장이 있을 텐데, 그거는 아마 조금 논란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건 나중에 이제 외교안보 분야와 관련해서 설명을 예. 드리도록 하고, 어쨌든 지금 상황은 지금 당장 직면한, 그리고 이미 엎질러 놓은 물이 있을 겁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그리고 이제 한덕수 총리가 트럼프 행정부 2기를 만나서 뭐 어떤 각서라도 써주고 온 것은 아닌가. 왜냐하면 본인들의 선거에 활용할 목적으로 협상에 나섰던 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엎질러진 물을 또 설거지하면서 들어가야 되는 이런 차원이어서 수습하면서 시작해야 되는 이런 일이 있어서, 아마도 해야 될 일은 많은데 이제 급하게 일을 처리해야 네. 되니까 전문성이 담보된 이런 사람들을 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지금 뭐 주요 뉴스들은 대부분의 매체에서 똑같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얘기해 주신 내용들 비슷하게 전달이 될 것 같은데요. 저희 그 뉴스 다이브에서는 조금 짜잘한 부분들 짚어볼까 합니다. 좋아요. 짜잘한 거. 네. 디테일이라고 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이 인선 발표하기 전에 그 앞에 이제 언론인들이 있으니까 뭐 이런 언급을 하더라고요. 우리 언론인 여러분, 낯이 좀 익숙한 분들도 꽤 많으시고요. 반갑습니다. 용산 사무실로 왔는데 여기가 꼭 무덤 같더라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집기 이런 거, 아무도 책상, 없어요. 책 이런 것도. 필기도구 제공도 없더군요.
컴퓨터도 없고요. 프린터도 없고요. 황당무계합니다. 뭐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인수인계라는 표현을 뭐 우리는 뭐 일단 뭐 어디 회사에서도 업무할 때는 네. 많이 쓰는데 본인이 이제 첫 들어가서 사실은 그 내부는 처음 들어가 봤을 거 아닙니까? 예. 들어가서 느낀 인상을 얘기한 것 같은데 원래 이런가요? 심각하네요. 안 근데 죠. 왜 그러지 준비를 않죠. 안 된 거예요? 왜냐하면 6월 3일이 네. 지나면 어떤 사람이라도 대통령이 돼서 직무를 올 시작할 건데, 텐데 그쵸? 이거는 미리 알아서 세팅을 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지금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무 궁금해가지고 저도 정진석 모르겠어요. 비서실장의 빙의 돼서 빨리 얘기해 주세요. 왜 그런 거예요? 일부러 보안 때문에? 정진석 비서실장이 지금 이해가 안 사의를 돼. 표명하고 근데 딱 듣자마자 이 말씀을 제가 듣자마자 생각이 나는 게 그때 우리가 여기서도 다뤘을 거예요. 뭔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조직적이고 전체적인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뭐 여러 문서를 파쇄한다든지 아니면 컴퓨터를 포맷한다든지 그러니까 뭐 할 수는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이 불법 비상계엄이 있은 뒤에 이 대통령실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통상적으로 뭐 인수인계를 하는 과정에서 파일 정리는 당연히 뭐 필요한 것들은 하죠. 필요한 것만 이제 넘겨주니까. 근데 이 상황에서 뭔가 모든 걸 의도적으로 다 없앴다라고 한다면 좀 우려스러운 대목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의외인 게 그 박근혜 정부도 사실은 탄핵 이후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설 때 인수위 없이 바로 들어갔잖아요. 네. 그때는 너무 급하게 나가가지고 뭐 이것저것 캐비넷, 남겨놓고 갔죠. 막 오히려. 캐비넷 뒤에 넘어가 있고 막 남겨져 있고 뭐 맞아요. 이런 얘기했었잖아요. 여기는 지금 보니까 이제 프린터까지 싹 다 없앴다라는 거 보니까 세상에. 근데 프린터까지 없을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길었어요. 맞아요. 충분히 그러니까. 이것저것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증거인멸 이야기를 하고 뭐라도 꼬투리가 될 만한 걸 남겨두고 싶지 않았던 게 아닐까. 그렇다고 무덤처럼 놔둬 아니. 진짜 아무것도 없이. 필기고는 좀 심했다. 예, 와. 아니. 필기구는 좀 예. 필기구도 그렇고 인주도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제를 하면 다 이제 도장은 찍어야 될 텐데. 도장도 못 찍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건데 거기에 뭘 무슨 칩을 심었나? 아니 필기구 아예 없다 그러니까 세상에. 이렇게 생긴 그 카메라 카메라 있거든요. 그런 걸 썼나? 별 생각이 다 듭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골탕 먹이는 거죠. 와서 맛 좀 봐라. 당신들한테는 티끌 하나도 뭘 남기지 않겠어. 라는 건데요. 이런 식의 정치를 그만하라는 게 국민의 명령입니다. 예. 그리고 지난 선거 과정에서 수많은 유권자들이 얘기했던 게 이렇게 파렴치한 정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참 모렴치하고 국민과 어떤 그 함께 정치하는 네. 사람들에 대한 존중과 배려 이런 게 1도 없구나. 네. 그러니까 좀 보수 정치의 약간 현실의 모습을 좀 근데 보여줬다라는 이거는 보수도 생각도 들어요. 아니에요. 보수 정치는 이렇게 안 하죠. 그러니까 저는 그 행위에 네. 대해서 보수 정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이 형상이 그 전전 아무것도 네. 없고 이제 네. 다 사라져 있고 네. 이런 폐허가 된 약간 이런 모습들이 지금의 상황과 뭔가 좀 이렇게 제가 직접 본 맞닥뜨려지지 장면이 않나. 아닙니다만 이미지가 그려지니까 좀 네. 그 헝하고 여러- 이렇게 예. 좀 네, 봤더니, 그쵸 횡하겠죠.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청소는 해놨을까? 인사가 되게 사실은 기대하고 있는 것이 지난 정부에서 누가 임명됐다 하면 누구랑 뭐 카풀했 윤석열과 카풀했다더라 뭐 같이 밥을 먹었다더라 사적인 인연. 다 네. 사적인 일 부인과 친하다더라. 근데 능력은 최악이었잖아요. 음. 인사가 되게 처참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인사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를 지난 정부 때 깨달아가지고 이번 정부 때 인사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예.